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상민.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십시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측 주신문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2023년도에 있었던 1차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2년 전 2023년 2월 8일에 재난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1차로 탄핵 소추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난 관련 재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성실 의무에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찰이나 소방에 관한 지휘 권한이 일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을 제79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었던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을 제79호증 판결문을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혐의 포함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접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으로부터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이렇게 사회 분열, 그다음에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게다가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일단 저희 행정안전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이나 재난 관련에 있어서 총괄 조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자리에 없게 되면 차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장관급 부처를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차관 고유의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장관의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재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무 정지 중에 경북 지역 산사태 그리고 오송 지하 차도 침수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제가 직무 정지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요. 경북 산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사망이 됐는데 무려 53명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자체 외에 소방, 경찰,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 차관이 재난 담당 차관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행정 담당 차관이 이 업무를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소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뭐 이러한 결과를 이룬 데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뭐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큰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감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7월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거기 이제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소위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체율이 급등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로 지급받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거에 돈을 다 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럴 경우에 그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한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굵직굵직한 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차관이 이런 장관급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직무에 있었으면 뭐 그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행정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던 그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뭐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었는데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 거의 전 기간 동안 제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었으면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겼을 텐데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업무하기도 벅찬데 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잼버리 업무를 거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곳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잼버리 개막일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 판결 받자마자 이 잼버리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 국민, 뭐 종교단체, 기업, 지자체 협력으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잼버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2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탄핵 소추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뭐 하도 황당해가지고 뭐 소추 사유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네.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뭐 국회에서 뭐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도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 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뭐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그 소추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라는 반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정의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로 인한 그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해서 국정의 마비가 초래된다. 위헌적인 입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정부 예산 중에는 민생 예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 미래산업 R&D 예산, 국방, 안보 관련 예산 등 중요 정부 정책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토로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상 이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주 간격으로 주재를 하십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때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모두 말씀은 그대로 방송에 담기기 때문에 모두 말씀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통 마무리 말씀은 이제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각종 행사에 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행사 전후로 한 환담장이라든지 오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꽤 있습니다. 네.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여가부 장관 공석 제외하고 20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지금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설상으로도 심의 자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무회의를 네. 예.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결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방통이나 국회나 뭐 국민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의결기관인 것이고 이 국무회의 자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지시는 분이고 국무위원은 대통령께서 그러한 정당성에 기인해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은 계엄 선포 당일 20시 4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셨죠? 뭐 그 즈음일 겁니다. 증인이 도착했을 때 집무실에 국방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먼저 도착해 계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집무실에 도착하고 약 2분 정도 지난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도 들어오라고 하지라고 해서 집무실 옆 대회의실에 있던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도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죠. 예, 제가 기억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집무실에 들어온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라며 만류 의사를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바로 옆 대회의실로 나가서 비상계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셨죠. 예. 그리고 누군가 증인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라고 해서 증인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고 대통령에게 만류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무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22시가 다가올 즈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오셨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또 기다렸고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회의실로 나와서 앉으셨죠. 네, 맞습니다. 11명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국무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인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진술이 맞을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국무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이제 발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대접견실 쪽으로 잠깐 건너오셔서 국무위원들 다 모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아마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접견실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 국무위원들은 다시 자리를 정돈해서 그 주위로 이렇게 쭉 나란히 앉고 그 당시 몇 분 계셨던 수석 비서관들은 다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의를 이어서 대통령님을 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인 부담 이런 거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했다. 내가 왜 그 점을 고민을 안 했겠냐. 하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제가 1차 탄핵소추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타 부처 장관들은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그 부처, 방통위는 아예 기능을 정지해 버린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예산은, 각 부처 예산은 조금 깎인 것도 있고, 많이 깎인 것도 있겠지만, 국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깎인 상황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은 다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말 엉뚱한 법령들을 통과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참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들도 있으셨죠?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대리님께서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성 반대를 밝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하면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분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마치고 예정된 원래 22시를 넘긴 22시 22분경에 브리핑룸으로 내려가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하셨죠. 네. 증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20시 40분경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대회의실을 떠난 22시 22분경까지 약 1시간 44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앉아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집무실 그리고 바로 옆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는 걸 설명하시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총리, 기타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다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모인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늦게 온 국무위원들은 옆자리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 해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에 증인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한번 들어갔다 왔고요. 총리님도 뭐 두세 번 정도 들어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이시죠? 네, 시셨죠. 예.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 의사를 확인하러 다녀오셨고 다녀오셔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가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시고 저희들이 모여있던 대접견실로 건너오셔서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들도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앉았고 그때 있던 수석 비서관들도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의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누군가 회의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증인이 대통령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 모인 시간, 헤어진 시간, 발언 요지를 메모해 주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언제 작성됩니까? 국무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빠르면 7일, 통상 뭐 한 열흘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그 회의록 작성의 책임자는 저희 행안부의 의정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국무회의에 의정관이 참석을 간사합니다. 간사인데 이 간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라든지 개최 시간,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뭐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2월 8일자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후에 부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서는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관계 장관들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때 부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지금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죠. 네네. 왜 그런 말씀 취지로 주시죠?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자,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5분. 쪽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뭐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걸로 합니까? 그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식 개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문서로 내려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석곤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증인이 보셨다는 그 종이 문건 대통령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적혀 있다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몇몇 장소에 계엄군이 가지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한 단전단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전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전단수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을 텐데 직접 지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다음 행안부 간부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 23시 10분경 용산에서 출발하고 23시 30분경 집무실 도착 그리고 00시 00분경 행안부 간부회의 주최하셨죠? 네. 간부회의에서 경찰국장이 경찰이 의원, 보좌관, 언론인들을 신분이 확인되면 국회에 출입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경찰이나 소방 담당자에게 증인께서 단전단수 방법을 알아보라거나 단전단수를 하라거나 이런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일체 없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이후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13시 0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에 증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제가 그때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13시 45분경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셨죠. 네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소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아까 좀 전에 전화했을 때 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정말 절박했다 예, 탄핵 예, 때문에 예.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죠. 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지금 뭐 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제주 때 쓰겠습니다. 저 청구인 주신문 뭐 그대로 쓰시든지 붙여서 쓰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 준비한 주신문 묻기 전에